진공에서 진동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로 있고요. 그동안 노동운동 관련된 일을 한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노동에는 넓은 의미의 노동이 있고 좁은 의미의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공부도 너무 힘든데 노동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땐 넓은 의미의 노동이에요. 힘든 것을 다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동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보다 좁은 의미로 근대 산업사회에서 피고용자 직장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행위죠. 근로자라는 단어도 있고 노동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굳이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전시근로동원법 만들었을 때요. 한국전쟁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전시 상황일 때, 노동자성을 희석실 필요가 있을 때, 즉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좀 굴욕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이제 노동자는 네모다, 이렇게 빈칸을 채라고 문제를 내면 대부분 노동자는 힘들다, 덜 배운 자다, 거지다 이렇게 적거든요. 이런 정서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배 전단에 보면 그 인상 차기란에 노동자풍 이렇게 적혀 있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동자, 노동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한국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단 국가여서 그렇습니다. 이북의 집권 정당이 노동당이고 발행하는 기관지도 노동신문이고 그래서 노동이라는 단어의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가 한국 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한 거죠. 한국처럼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04년에 IMF가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는 신규 취업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즉 10명의 노동자가 취업하면 그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 저요소가 됐다.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6년쯤 전에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IMF가 낸 한국경제 지속성장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제 원리로 가능한가 하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이 소비를 늘리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국내 그 소비액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의 저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위험의 외자들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구의역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19살 먹은 청년 노동자 김군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는데 서울 구의역사에서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열차와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아들 가방 속에서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나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 지하철 공사가 당시에 418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합니다. 하청에서 없어버리고. 이건 서울시 산하 기업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3년 지났을 때 그때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근데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은 파리 목숨이어서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을 때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넌 그럼 그런 데 가서 일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 비정규직이 스크린도 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노선에서만 스크린도 사망사건이 3건 발생한 겁니다. 정규직이 담당한 노선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한테만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3년 만에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 되면요. 아, 일을 내가 앞으로 여기서 30년 정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행복한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스스로 계속 개선합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노동자들이 회사에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한 겁니다. 회사가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3년 만에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은 기업이 노동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게 되지만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나 노동자 개인의 삶이나 국가 경제 전체에 상당히 유익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고용계약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노동 비용을 절약할 뿐 사회에 미친 유익한 영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제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한 회사와 일을 직접 지시하는 회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한 회사에서는 거기가 우리 회사가 아니다. 그 기계가 우리 회사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원청 회사에서는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 간접 고용,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는 거죠. 실제로는 기업의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배달 시간이 1분 늦어질 때마다 그 플랫폼 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삭감되는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규제 받으면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봐야 돼요.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니까. 저도 밤 11시 반쯤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현관 나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니까 나이가 많은 음성의 택배 노동자가 답하기를 제가 12시까지 배달한 걸로 해야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12시 훨씬 넘은 시간에 배달이 왔어요. 이건 철저히 규제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산업구조 고도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작년에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영업자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규제하는 AB5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한국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이 더 준수되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자가 책임진다.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택배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철저히 시장경제에 준하는 원칙이에요. 진보적인 요구가 아니라 택배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그 노동자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는 노동 감수성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노동 문제를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초등학생들이 모의 노서 교섭을 1년에 6번 정도 진행합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교섭을 진행할 때 현수막을 쓰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문건을 쓰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노동자 간부가 연설문을 작성하는 내용까지 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학부모가 볼 때에는 학교에서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자세히 가르치거든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요, 사회과목 교과서의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더 들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처럼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도 미국도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학교에서 노동 문제를 다 가르치는데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노동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능력이 거의 없이 사회에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인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 노동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다른 나라 사회 구성원보다 상당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할 때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시민 대표들이 와서 엄청나게 항의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넘치고 있는데 청소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한 짓입니까? 다 우리 세금에서 당신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면서 권리 주장해야지. 막 시민 대표들이 와서 파업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한 30분 이상 소리 지르면서 항의를 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프랑스 파리 환경미화 노동자가 2달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찾아가서 항의한 소수가 있었는지 모르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를 다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의뢰 그렇게 합니다. 미국 옆에 캐나다도 그렇게 합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내가 불편해져도 그 불만을 파업한 노동자한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파업하게 만든 경영자들이 가서 따져야 한다.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도 발전한다. 이걸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은 노동조합, 민주노총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막 머리띠 맨 노동자들이 구호 외치고 조끼 입고 뭐 이런 격앙된 모습들. 근데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1년 동안의 노동조 활동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전체 노동조합의 한 98% 정도는 매년 평화적으로 임금교섭을 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수십 년 동안 격앙된 모습의 노동자들만 계속 보도했으니까 마치 노동조합, 민주노총 그러면 그 살벌한 분위기의 이미지만 떠오르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이 노동 문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언론이 만들어낸 그릇된 허상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한 성공만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성실한 노력을 통한 성취의 가치만 가르쳤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별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자식 스펙을 높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해결하는데 다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꿈을 이룬 소수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청년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한국 사회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루저처럼 취급하는, 회화처럼 취급하는 이런 풍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정규직을 젊은 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마땅한 형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그 개인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 유익한가 해로운가 항상 이것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찍이 창업하거나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한 대부분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불순한 행위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앞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삶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동등한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되십시오.